가문사지 주차장에 차를 대니 가문사 두 탑이 머리를 들어 인사를 한다. 늦여름인데도 동해에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분다. 앞에는 대종천이 보이고 왼쪽으로 동해가 보인다. 신라 문무왕은 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성했지만 평생 전쟁을 치거나 전쟁 준비를 했다. 왜구의 침입이 잦아 죽으면서도 부처의 힘을 빌려 왜구의 침입을 막고자 이곳에 절을 세우고자 했다. 절을 다 짓기 전에 그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받아 682년에 이 절을 완성하였다. 문무왕은 생전에 내가 죽으면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하니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 지내라 고 유언했는데 그 뜻을 받들어 장사한 곳이 절 부근의 오늘날 대왕암이라 부르는 곳이다. 신문왕은 부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가문사라 하였다. 가파른 데크 계단을 올라가 가까이서 보니 두 탑은 웅장하다. 삼국을 통일한 대왕의 풍모가 느껴진다. 중문터를 지난다. 중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이었다. 각 칸마다 2짝 출입문을 달았을 것이다. 탑이 웅장한 전모를 드러낸다. 상륜부에 찰간이 온전히 남아있는 탑이 거의 없는데 여기서는 수의 찰간이 하늘을 찌른다. 저 탑이 천년의 풍상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나라의 문무왕의 엄격한 기강이 있었던 것과 관계 있으리라. 이 두 탑은 우리나라 석탑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석탑의 모범이 된다. 두 단의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렸으며 두 탑 모두 상륜부에는 노반과 높이 3.3m의 철제 찰간이 남아있다. 이 탑은 종전의 1탑 중심의 가람에서 삼국 통일 직후 쌍탑 가람으로 가는 최초의 탑이고 신라의 석탑 중에서 양식적인 완성을 보여주는 첫 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이다. 이곳이 금당터이다. 금당은 정연하게 쌓아올린 이중 기단 위에 세워졌으며 정면 5칸, 측면 3칸이다. 기단 사방에는 돌 계단이 있고 기단은 지대석, 면석, 갑석을 포개어 만들었으며 땅에는 이처럼 판석을 깔았다. 그런데 이 금당터엔 왜 이렇게 돌이 많은가? 금당 아래는 이처럼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돌 구조는 이렇게 만들었다. 맨 아래 사각형의 돌을 정면 6열, 측면 4열로 배치하고 그 돌 위에 장대석을 남북으로 끼워 연결하였다. 그 장대석을 꼭 맞게 끼우기 위해 받침돌의 가장자리를 파냈다. 그 위에 동서로 다시 장대석을 마루의 널판자처럼 깐 뒤에 그 위에 초석을 놓고 건물을 올렸다. 건물은 이처럼 공중에 떠 있는 셈이고 그 아래 지하 공간은 높이가 약 60cm나 된다. 이 공간을 왜 만들었을까? 이 공간은 아마도 용이 된 문무왕이 가문사 금당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삼국유사에도 그런 기록이 있다. 말하자면 용이 휴식을 취하고 설법을 들을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용이 어떻게 이리로 왔을까? 용은 날 수도 있지만 기어올 것을 상정하고 용의 길을 냈다. 당시 동해는 지금처럼 멀지 않았다. 가문사 앞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창건 당시는 바로 절 앞까지 바다가 들어와 있었다고 한다. 올라올 때 본 저 석축을 보라. 이 석축은 최근에 만든 것이 아니라 신라 때 석축을 복원한 것이다. 이 아래에는 바닷물이 들어온 못이 있는데 이 근처 동네 이름에 용담이 있으니
아마 이 못의 이름일 것이다. 용이 여기까지 해수를 통해 들어왔을 것이다. 이 데크 계단 자리엔 신라 때도 계단이 있었다. 또 발굴 중에 드러난 이 유구를 보라. 절마당을 가로질러 석등 가까이까지 이처럼 유구가 있었는데 너비 45cm, 깊이 30cm, 길이 10m에 달한다. 또 중문 앞 낭떠러지에서부터 중문 가운데를 지나는 유구도 발견이 되어 이것이 용이 올라올 통로, 즉 용혈이었을 것이다. 발굴 결과가 흥미롭다. 금당 아래 지하 공간에는 용이 출입하던 통로가 두 군데 있었다. 이른바 용혈이다. 금당의 동쪽면 북쪽 협관과 서쪽면 남쪽 협관 바닥에 지하 공간에서 기단으로 향하는 너비 40 내지 50cm, 길이 약 2m 크기의 판석이 깔려 있었다. 동쪽 면에서는 판석 양쪽에 다른 판석을 세워 벽을 만들고 그 위를 다시 덮개돌을 얹어 지하 통로를 만들었다. 이것이 용혈이다. 발굴팀은 이 용혈이 절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용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용혈은 아마도 열려져 있어 용이 동해에서 공중으로 바로 날아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북쪽엔 이렇게 강당터가 남아있다. 여기도 지대석, 면석, 갑석을 수직으로 쌓은 기단 위에 처음에는 정면 8칸, 측면 4칸이었으나 후대에는 정면 5칸, 측면 4칸인 건물이 있었다. 창건 당시에는 강당 좌우에 각각 독립된 건물이 있었으나 후대에는 회랑으로 모습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 절엔 중문에서 강당까지 에워싸는 회랑도 있었다. 금당 좌우엔 익랑도 있었는데 앞에서 말한 용혈은 이 익랑 밑을 피해 그 앞과 뒤에 설치되었다. 서회랑지 서편에는 공방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절에서 필요로 하는 철제품들을 만들었던 곳으로 작은 향로 등 절에서 쓰던 도구를 여기서 만들었다. 이것은 종을 만들던 주종소의 유구이다. 이곳은 석등이 있던 곳이다. 그러나 석등은 남아있지 않다. 특이한 것은 저 석등 주위 4곳에 나무 기둥을 박은 흔적이 있고 그 기둥의 일부가 지금도 남아있다. 그래서 석등은 종각처럼 등각으로 보호를 했을 것이다. 이 금당 앞에 있는 이 장대석 4개를 보라. 이것이 무엇인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태극무늬가 있는 장대석 1개와 가운데가 볼록한 철형 장대석 하나가 금당터 남쪽에서 발견되었다. 또 2개는 석축 앞 연못에서 발견되었다. 발굴조사팀은 불단을 꾸민 석재가 아닐까 하고 추측만 하였다. 철형 장대석을 지대석으로 놓고 그 위에 면석 계통의 다른 석재를 올려놓은 다음 태극무늬 장대석을 갑석으로 놓았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태극무늬 장대석은 태극문과 기하학적 삼각무늬가 새겨져 있다. 태극문양은 주도니의 태극도형보다 약 400여 년 앞선다고 한다. 삼각형은 산으로 보이고 그 8산 한가운데 있는 회오리, 즉 태극문은 곧 용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제작팀은 철형 장대석이 가운데가 볼록하고 그 양쪽이 잘 다듬어져 있음에 유의하였다. 그것은 양쪽에 다 개방된 공간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한쪽이 묻힌다면 그쪽은 다듬지 않았을 것이다. 태극문 장대석은 그 뒤가 수평의 평면인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장대석이 만드는 공간은 불단 같은 곳이기는 하나 그 아래도 잘 꾸민 공간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통 불단은 그 아래를 사용치 않겠지만 이 철형 지대석이 놓인 곳은 앞뒤가 다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 불단 위에는 부처나 기도의 다른 대상을 올려놓았겠지만 추측컨대 그 불단 아래 공간도 곧 용의 공간이고
그곳은 바닥 아래의 지하 공간과 트여 있었을 것이다. 용은 바로 이 아늑한 공간에 올라와 휴식을 취하고 사람은 그 제단 앞에서 부처나 용에 대한 의식을 거행했으리라. 신문왕의 지극한 효성을 생각하면 용의 머무름에 한치의 불편함도 허용치 않았으리라. 그런데 이런 장대석이 두 세트이므로 한가운데 어간에는 주부를 모시고 양협간에는 바로 이런 공간을 마련하여 그 아래에서 용이 쉬거나 돌아다닐 수 있게 했으리라. 이 장대석의 길이가 3.4m로 협간 너비와 비슷한 것이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 동경 잡기에도 금당의 섬돌 밑으로 하나의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용이 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던 곳이라 했다. 이것은 돌난대이다. 단면을 팔각으로 다듬고 양끝을 엄지 기둥에 꽂도록 조금씩 파냈다. 이제 저 거대한 탑을 보기로 하자. 저 두 탑은 다 해체 수리를 하였다. 이것이 1960년에 서탑을 해체 보수할 때 3층 탑신에서 발견된 사리장음구이다. 청동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부식되어 있지만 훌륭한 공예품이다. 현재 경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 사리함의 윗면은 완만한 원뿔 모양의 뚜껑이 있고 그 안에 사리기가 들어 있었다. 사리함의 네 옆면에는 각각 사천왕상이 주조되어 부착되어 있다. 보탑을 들고 악기를 밟는 이 천왕은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이고 금강절을 쥐고 소를 밟는 이 천왕은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이며 칼을 쥔 이 천왕은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이고 화염보주를 쥔 이 천왕은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이다. 양옆에는 각각 동그란 고리가 달려있고 주위는 꽃무늬로 장식하였다. 가장자리에는 꽃과 잎의 무늬가 들어있는 좁은 장식판으로 단을 돌렸다. 이 사리구에는 청동으로 된 정사각형의 기단과 사리병을 안치한 몸체와 그리고 수정으로 만들어진 보주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리기의 기단은 안상을 파고 신장상을 모셨다. 기단 위에는 난간을 돌리고 중앙의 사리병을 중심으로 내구의 주악상을 앉혔다. 이 내구의 주악상이 가문사지에서 나온 최고의 보물이 아닐까. 여기서 신라의 4인조 혼성 밴드를 볼 수 있다. 절을 부는 여성, 창구를 치는 여성, 바라를 치는 남성, 그리고 비파를 뜯는 여성을 보라. 옷은 표대가 달린 날개 옷이어서 천인임이 분명하지만 얇은 옷의 육감적인 비천과는 달라 보인다. 이 얼굴과 악기와 여기서 우러나오는 정서는 다 신라의 것이 아닐까. 이 토용의 얼굴 및 헤어스타일과 비슷하지 않은가. 조각 하나하나가 뛰어나고 사실적이어서 지금도 전화만 하면 공연을 하러 곧 달려올 것 같다. 사리병은 다리가 달린 화염 보주형의 청동호 안에 안치되었다. 사리병의 뚜껑은 은재로 투조되었다. 저것은 사리를 집을 때 사용한 작은 숟가락과 집게이다. 맨 위에는 수정으로 만든 보주가 보인다. 1996년에 동탑을 해체 수리할 때도 비슷한 사리장음구를 발견하였다. 이것이 3층 탑신에서 발견된 사리함인데 그 사리공엔 찰줄을 고정시키는 구멍도 있었다. 이것은 지금 서울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외함의 네 벽면에 사천왕상이 새겨져 있다. 북쪽의 다문천왕은 보탑을 들고 소를 밟고 동쪽의 지국천왕은 금강절을 쥐고 악귀를 밟는다. 서쪽의 광목천왕은 창을 쥐고 남쪽의 증장천왕은 칼을 쥐고 있다. 내함은 기단부, 몸체,
1000개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단부의 네 모서리에는 사자가 지키며 기단면의 감실에는 신장상과 공양보살상이 각각 도들새김되어 있다. 몸체의 중앙에는 사리를 넣어둔 복발형 용기가 있고 그 주변에 사천원과 승상을 각각 4구씩 배치하였다. 바깥으로는 난간을 돌리고 네 모서리에 대나무 마디 모양의 기둥을 세워 화려한 천개를 받치고 있다. 수정으로 만든 사리병은 높이가 3.65cm이다. 정교하게 금 알갱이로 장식된 뚜껑과 받침, 그리고 원판 수정 받침, 금동제 투조 받침 등이 통일 신라 시대 공예 기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 절터에서 발견된 것 중에는 금동 열애 입상 두구가 있고 청동 풍탁이 있다. 그러나 우리들 이야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 청동 반자이다. 이 청동 반자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릇 전에 명문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명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1351년 12월 3일에 이 반자, 소종, 금구 등을 조성한 것은 그해 4월 7일에 외적이 그 물건들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이 명문으로 1351년까지는 이 절이 존속했고 그때도 외적이 나타나 절의 불길을 약탈해 갔음을 알 수 있다. 발굴 유물 중에 특이한 것이 기와의 이 아름다운 보상화 문양이다. 그런데 특히 막새 문양 중에 이런 문양이 유별히 많다. 가운데는 시방이 있고 테두리에는 연주문을 베풀었다. 놀라운 것은 이 문양이 흥덕왕릉 문인상 반모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장식이 아닌 듯하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 같다. 문무왕이 호국 대륙이 되었다는 증거는 삼국유사 만파식적에서 신문왕 때에 동해의 작은 산이 물에 떠서 가문사를 향해 오는 기이한 현상에서 확인된다. 이때 일관은 지금 문무왕이 바다의 용이 되어 삼한을 진압하며 수호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문무왕의 죽음은 소박하였다. 왕릉을 조성하느라 국력을 낭비치 말고 과장하여 죄를 저 암석에 뿌리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해룡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 해룡의 안식처가 바로 이 가문사이니 가문사는 백성의 호국정신을 배양하는 도량이 아니었던가. 또 이곳은 문무왕의 명복을 비는 사당과 같은 곳이기도 했으리라. 저 파도 속의 의연한 대왕함을 보라. 이 힘찬 파도와 포말에서 문무왕의 호국정신이 느껴지지 않는가. 우리가 선 이곳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문무왕이 그토록 애타게 지켜낸 땅과 바다가 아닌가.